새벽 4시 서울의 거대한 심장이 아직 희미한 숨을 내쉴 때 이세연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도시의 수많은 불빛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5개의 작은 우주가 잠들어 있었다. 6살짜리 5쌍둥이, 그녀의 세상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알람 소리 없이도 몸에 밴 습관처럼 눈을 뜬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서 고르게 퍼지는 아이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교향곡이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온 세연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5아이의 입맛은 제각각이었고 영양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아침 준비는 언제나 작은 전쟁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전쟁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6년째 치러온 베테랑이었다. 엄마, 좋은 아침. 가장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첫째 민준이었다. 아이는 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말투로 인사하며 세연의 옆에 섰다. 민준은 지독한 독서광이었고 아이의 머릿속에는 6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민준이 일찍 일어났네. 어젯밤에 읽던 책은 다 읽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세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곧이어 둘째 하윤이 비몽사몽한 얼굴로 주방에 나타났다. 엄마, 토스터기가 또 이상해. 하윤의 손이 닿으면 기계들은 종종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아이는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애정은 종종 과부하로 이어졌다. 세연이 토스터기를 확인하러 간 사이 하윤은 식탁 위 태블릿 PC를 켰다. 그러자 갑자기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들이 동시에 켜지며 아침 뉴스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한숨을 쉬며 하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는 그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뜰 뿐이었다. 셋째 서영과 넷째 지훈은 언제나처럼 함께였다. 마음이 여리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서연은 방금 동생과 장난감 때문에 다툰 지훈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지훈의 뾰로통했던 얼굴이 금세 풀어졌다. 지훈은 또래보다 월등히 힘이 센 아이였다. 얼마 전에는 세연이 낑낑대며 옮기던 쌀포대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옮겨 놓아 그녀를 기겁하게 만들기도 했다. 아이의 힘은 선한 곳에 쓰일 때 가장 빛났다. 마지막으로 막내 은우가 눈을 비비며 세연의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 비 와요. 우산 꼭 챙겨야 해. 세연은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 은우의 예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비범한 능력은 그녀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지만 대부분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축복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영웅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뒤에야 세연에게 잠시나마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녀는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촉망받는 생명공학 연구원이었던 그녀의 삶은 6년 전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날 밤의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 혹은 운명의 장난일 뿐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세상의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5아이를 키워왔다. 그녀의 전공 지식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번역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5 아이를 키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 그녀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봉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제 도착한 우편물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 바이오 기업 SJ 코퍼레이션에서 온 입사 제안서였다. 그녀가 몇 달 전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지원했던 신약 개발팀의 수석 연구원 자리였다.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거의 잊고 있었던 기회였다. 편지를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SJ 코퍼레이션은 혹독한 업무 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과연 5 아이를 키우면서 그곳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가 일에 매달리는 동안 아이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다. 민준의 총명한 눈빛, 하윤의 호기심 가득한 얼굴, 서연의 따뜻한 미소, 지훈의 든든한 모습, 그리고 은우의 신비로운 눈동자까지.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지 안에 동봉된 계약서를 꺼내 마지막 항목까지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최고의 대우와 연구 환경, 꿈에 그리던 조건들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써내려갔다. 이세연. 3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불안감과 기대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SJ 코퍼레이션의 최고층 집무실에서는 냉기가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창가에 서 있는 남자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SJ 코퍼레이션의 회장 강태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그의 세계는 오직 이성과 효율 그리고 결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서늘한 표정은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벽이었다. 그는 방금 끝난 임원 회의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최진혁 비서가 건네는 보고서를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신약 개발팀의 수석 연구원으로 새로 채용될 인물의 이력서였다. 이세연. 낯익은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경력과 논문은 태민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람 직접 면접을 봤나? 최 비서는 긴장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실무진과 연구소장의 추천이 워낙 강력했습니다. 특히 제출한 프로젝트 계획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했고 서류만으로도 상대의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이세연이라는 여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해. 하지만 직접 한 번은 봐야겠군. 그의 말에 최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되묻지는 못했다. 회장이 일개 수석 연구원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태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의 미래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인생에는 빈틈이 없었다.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처럼 통제 불가능한 변수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술에 취해 흐릿해진 기억 속의 낯선 여자. 그는 그날의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자 유일한 실수로 여겼다. 그 후로 그는 더욱더 자신을 몰아붙이며 일에만 매달렸다. 감정적인 동요는 성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의 견고한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5개의 작은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는 여자, 이세연이 곧 그의 인생에 발을 들여놓게 되리라는 것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6년 전 그날 밤에 시작되어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다시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세연은 첫 출근을 위해 옷을 골랐다. 몇 년 만에 꺼내 입는 정장은 어색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연구원 이세연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며 다짐했다. 엄마가 너희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은우의 말대로 가방에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창밖으로 거대한 SJ 코퍼레이션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저곳이 앞으로 그녀가 일하게 될 곳이자 그녀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곳이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당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과연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5아이의 엄마였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받고 연구소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단순히 새로운 직장으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애써 외면해온 과거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한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신약개발연구소는 세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최첨단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유리벽으로 된 실험실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과 지적인 열정이 감돌았다. 그녀는 안내를 받아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까지 놓여 있었다. 6년 만에 되찾은 연구원 이세연의 자리였다. 벅찬 감정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눈앞의 업무에 집중했다. 팀장인 박선우 박사는 그녀를 팀원들에게 소개하며 그녀의 박사 학위 논문을 칭찬했다. 몇몇 연구원들은 그녀의 젊은 나이와 화려하지 않은 경력에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세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배정된 프로젝트는 현재 SJ 코퍼레이션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항암 신약 개발의 핵심 부분이었지만 몇 달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였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기존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5아이의 다정한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려는 냉철한 과학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다른 연구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변칙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퍼즐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조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며 완전히 몰입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니터에 집중하던 그녀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것을 깨달았다.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던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몇몇 직원들과 함께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멈춰서고 한 남자가 올라탔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긴장한 듯 보였다. 세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남자, 강렬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강태민 회장이었다. 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SJ의 총수였다. 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지위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 윤곽,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다.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6년 전 그날 밤의 흐릿한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혼란을 잠재웠다. 강태민 역시 자신을 빤히 쳐다보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여자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겁을 먹거나 과도한 존경심을 표하려 애썼다. 하지만 저 여자의 눈빛은 달랐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그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원증에 적힌 이세연이라는 이름을 무심결에 읽었다. 오늘 아침 보고서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의 침착함과 당당한 태도에 예상치 못한 인상을 받았다. 짧은 정적이 흐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의 신경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태민은 그녀에게서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향기를 느꼈다. 그의 기억을 자극하는 향이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의 통제된 이성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불쾌하고도 낯선 감각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연구소 층에 도착하자 세연은 거의 도망치듯 내렸다. 그녀는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자리로 돌아온 세연은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저 우연한 만남일 뿐이라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한 번 떠오른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잡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었다. 오후 내내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녀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한편 아이들을 돌보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진땀을 빼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잘 놀고 있었지만 유독 둘째 하윤이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렸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랑 통화할래. 아주머니가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주었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세연이 혹시 몰라 비상용으로 남겨둔 낡은 태블릿 PC를 켰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두드렸다. 아이는 엄마 회사의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면 엄마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 순간 SJ 코퍼레이션의 보안팀 서버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작은 이상 신호가 잡혔다. 극히
미세한 데이터 패킷이 방화벽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통해 내부망으로 흘러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너무나도 짧고 교묘한 접근이라 시스템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네트워크 오류로 기록했다. 보안팀은 잠시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하고 넘어갔다. 아무도 6살짜리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보안망에 작은 생채기를 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세연은 팀장에게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선우 팀장은 반신반의하며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이세연 연구원이 제시한 접근법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몇 달간 팀 전체가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단 하루 만에 정확히 짚어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이게 정말 이 연구원님이 혼자서 다 분석한 겁니까?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경외심마저 묻어났다. 세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기존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서 재배열해 보니 새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막힘이 없었다. 박 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연구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첫 출근한 신입 연구원이 몇 달간의 교착 상태를 단번에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연구소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 보고는 당연히 최고 경영자인 강태민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진혁 비서가 방금 올라온 긴급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을 때 태민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세연,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였다. 그는 최 비서에게 그녀의 상세한 인사 기록과 오늘 제출했다는 보고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점들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우연히 마주친 인상적인 신입사원과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천재적인 연구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태민은 보고서를 직접 검토했다. 복잡한 수식과 전문 용어로 가득했지만 그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는 보고서에 담긴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발상에 감탄했다.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천재성이 엿보였다. 하지만 그가 더 주목한 것은 보고서 말미에 적힌 그녀의 친필 서명이었다. 익숙한 필체는 아니었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있는 개인 휴식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최고급 와인과 위스키가 진열된 바가 있었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의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이세연이라는 여자가 자꾸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이 불쾌한 익숙함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최 비서를 호출했다. 최 비서, 이세연 수석 연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공식적인 기록 말고 사적인 부분까지 전부. 가족관계, 과거 행적, 평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단호했다. 최 비서는 회장의 이례적인 명령에 놀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자 태민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이세연의 이력서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얼굴. 사진 속 그녀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는 그녀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지의 무언가가 위험할 정도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예고 없이 나타난 균열. 그는 그 균열의 시작을 불길한 예감과 함께 응시하고 있었다. 최진혁 비서는 지난 10년간 강태민의 그림자처럼 일해왔다. 그는 회장의 그 어떤 명령에도 의문을 품지 않았고 언제나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시작부터 묘하게 껄끄러웠다. 이세연이라는 여자의 이력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연구원으로 석사 과정까지 마쳤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석사 학위를 받은 직후부터 약 6년간의 기록이 거의 공백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했던 것처럼 최 비서는 국내 최고의 정보원을 동원해 그녀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는 어떤 회사에도 소속된 적이 없었고 학술 활동도 전무했다. 간간히 단기 번역 아르바이트를 한 기록과 작은 오피스텔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이 드러날 뿐이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여자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그 행적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것은 강태민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제되지 않는 변수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강태민은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세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보고를 핑계로 연구소를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을 가장해 그녀와 마주치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놀란 듯 뻣뻣하게 굳어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녀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세연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강태민 회장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집요한 시선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피하며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했다. 다행히 그녀의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고 그녀의 능력은 팀 내에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처음에 가졌던 의심을 거두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일에서의 성공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SJ 코퍼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한성바이오의 한영수 회장에게는 야심만만한 외동딸 한미래가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태민을 자신의 남자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두 제국의 결합을 통해 더 큰 권력을 손에 쥐려는 계산된 야망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사소한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강태민이 일개 신임 연구원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한미래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일에 끌어들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세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직원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이세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최진혁 비서의 조사와는 달리 그녀의 방식은 훨씬 더 악의적이고 집요했다. 그녀에게 이세연은 자신의 계획에 나타난 불순물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그 시간 세연의 집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엄마가 늦게 오는 날이 많아지자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했다. 특히 첫째 민주는 엄마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이 복잡한 유전자 배열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민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이거 규칙 찾기 놀이예요? 아이는
세연이 보던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세연이 피곤하게 웃으며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하자 아이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여기 이 부분이 순서가 틀렸어요. 이걸 저쪽으로 옮기면 패턴이 완성돼요. 세연은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민준이 짚어낸 부분은 그녀가 몇 시간 동안 고민해도 풀지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아들의 말대로 데이터 배열을 수정하자 막혀있던 시뮬레이션이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아들을 끌어안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의 천재성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몰랐다. 아들의 이 작은 도움이 곧 그녀의 존재를 강태민에게 더욱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최진혁 비서의 조사는 마침내 이세연의 현재 거주지와 가족관계에 도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가 5이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것도 6살짜리 5쌍둥이, 결혼 기록은 없었다. 미혼모였다.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 근처에서 잠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조사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들고 강태민의 집무실로 향했다. 태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서를 넘겼다. 이세연의 6년간의 공백이 5아이의 출산과 육아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적이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개인사가 복잡한 유능한 직원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된 아이들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사진 속에서 유독 한 아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보고서를 든 손을 멈췄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침착하고 어른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안쪽에 있는 개인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낡은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6살 때 사진을 찾아 펼쳤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과 보고서에 첨부된 아이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똑같았다. 눈, 코, 입, 심지어 무언가의 골똘히 생각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유전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복제품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이세연이라는 여자를 볼 때마다 느꼈던 기묘한 익숙함, 그녀의 6년간의 공백, 그리고 6살이 된 자신을 꼭 닮은 아이. 6년 전 그날 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던 그 하룻밤의 실수가 떠올랐다. 태민의 손에서 앨범과 보고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휘청거리며 책상에 손을 짚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완벽하고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분노, 당혹감, 배신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이 5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것도 지난 6년간 까맣게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세연.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도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아이들을 숨긴 채 바로 그의 제국 안으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는 이 기만과 혼란의 끝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진혁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 비서, 당장 이세연 씨와의 미팅을 잡아
개인적인 용무라고 전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회장실 비서에게서 개인적인 용무로 회장님이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세연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쩌면 정말로 프로젝트에 관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민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풍경은 오히려 위압감을 더했다. 강태민은 창가에 서서 뒷짐을 진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깊은 심연과도 같았다. 그가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을 가리켰다. 세연은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의 어린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지갑 속에 있어야 할 아들 민준의 사진이었다. 두 아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닮아 있었다. 세연은 숨을 헛들이켰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6년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세연 씨. 강태민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배신감에 찬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째서 나를 속였지? 내 아이들을 6년 동안이나 숨겨온 이유가 뭔가?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 회사에 들어온 거지? 원하는 게 뭐였나? 돈? 아니면 SJ 코퍼레이션의 안주인 자리라도 노린 건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꽂혔다. 그의 모욕적인 말에 세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려움으로 떨리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5 아이의 엄마였다. 속이다니요. 회장님이야말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회장님께 무언가를 바란 적도 제 존재를 알린 적도 없습니다. 지난 6년간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회장님의 도움 없이도 저희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의 태미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잘 살아왔다고? 그 좁은 오피스텔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도록 방치한 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건가? 그의 분노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핏줄이 고생하며 자랐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감정이었다. 방치라고요? 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가난했을지언정 사랑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자랐어요. 회장님처럼 차가운 돈으로 만들어진 성 안에서 감정 없이 자라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하게요. 제가 SJ에 지원한 건 단지 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지 회장님 같은 사람과 엮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세연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놀고 있던 서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아파. 엄마가 슬퍼. 아이는 가슴을 치며 서럽게 울었고 옆에 있던 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이의 눈에는 높고 뾰족한 유리 건물의 이미지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통받는 엄마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집무실의 대치는 계속되었다. 세연의 격렬한 저항에 태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던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말로 하는 변명은 그만하지. 난 감정보다 사실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강태민과 그녀의 5 아이들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가 사용했던 컵에서 몰래 DNA 샘플을 채취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치밀함과 집요함에 그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세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난 6년간의 서러움과 고통,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태미는 주저앉아 우는 그녀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계획대로 진실을 밝혔고 그녀의 거짓을 꾸짖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씁쓸함과 알 수 없는 책임감만이 남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태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는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아이들은 분명 자신의 아이들이었고 그는 그의 핏줄을 더 이상 그런 불확실한 환경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리고 이세연이라는 여자의 존재가 외부, 특히 한성바이오 같은 적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아이들은 곧바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언제나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세연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눈물은 나중에 닦도록 하고 내 말을 들어. 아이들은 내 핏줄이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 혼자 멋대로 키우도록 내버려 둘 순 없어.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힘없이 그에게 이끌려 일어섰다. 오늘부로 당신과 아이들은 내가 마련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야. 거부할 권리는 없어. 그의 눈빛은 그녀의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했다. 세연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은 방금 전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재편성되려 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통보는 거역할 수 없는 선고와 같았다. 세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가 보낸 비서와 경호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짐을 꾸렸고 아이들에게는 잠시 동안 아주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이사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엄마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 군말 없이 따랐다. 정들었던 작은 아파트를 떠나는 세연의 마음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견고한 요새에 가까웠다. 넓은 정원과 화려한 내부 장식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호화로웠지만 세연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와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방이 주어졌고 전문 보모와 가정부까지 배치되었다. 강태민은 물질적으로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호기심 많은 하유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스템과 보안 장비에 매료되어 이곳저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반면 감정이 예민한 서연은 낯선 공간의 차가운 기운과 엄마의 슬픔에 영향을 받아 잔뜩 움츠러들었다. 지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 작은 몸을 세웠고 은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택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여기는 별이 잘 안 보여라고 중얼거렸다. 가장 힘든 것은 첫째 민준이었다.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이사가 아님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마주한 강태민 앞에서 세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저씨는 누구신데 저희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엄마를 울린 나쁜 사람이에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당돌한 질문이었다. 태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많은 이사들과 주주들 앞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었지만 자신을 꼭 닮은 작은 아이의 원망 어린 눈빛 앞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태민은 평생을 일에만 바쳐온 남자였다. 아이를 대하는 법은 물론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법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고급 장난감과 책들을 산더미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가 내미는 값비싼 선물보다 엄마의 따뜻한 포옹을 더 원했다. 그의 서투른 노력은 번번이 아이들의 차가운 무관심에 부딪혔고 이는 그에게 생소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세연과의 관계 역시 삐걱거렸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사이에 둔 위태로운 동맹 관계일 뿐이었다. 식사 시간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고 대화는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이나 건강 문제에 한정되었다. 세연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했지만 태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석학들을 개인 교사로 붙이려 했다. 두 사람의 가치관과 양육 방식은 사사건건 충돌했고 저택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안정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세연이 참다 못해 그에게 소리쳤다. 안정감은 내가 제공하는 이 안전한 환경과 물질적 풍요에서 나오는 거요. 당신처럼 감정만 앞세우는 건 무책임한 방임일 뿐이지. 태민 역시 차갑게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도 아이들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표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다. 한편 강태민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외부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한미래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이세연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태민이 모든 기록을 지우고 그녀를 철저히 숨긴 탓에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세연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오히려 한미래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버지인 한영수 회장을 찾아가 자신의 의심을 보고했다. 강태민이 그 여자를 어딘가에 숨겼어요. 단순한 스캔들이라면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 리가 없어요. 분명 강태민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한영수는 딸의 보고를 듣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랫동안 강태민의 빈틈을 노려왔다. 만약 이세연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강태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 했다. 한영수 부녀는 SJ 코퍼레이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강태민의 주변을 더욱 은밀하고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세연과 아이들이 있는 안전가옥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태민은 이러한 위협을 감지하고 저택의 경비를 더욱 강화했지만 집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혼란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태민은 복잡한 심경으로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시도에 실패했고 세영과는 또다시 날선 말들을 주고받은 후였다. 그는 문득 아이들의 방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세연이 5 아이들을 모두 품에 안고 침대에 걸터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용감한 아기 새들은 드디어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세연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하게 평화롭고 따스한 풍경이었다. 그의 차가운 제국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태민은 문틈으로 보이는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저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일까? 그가 평생 경멸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왔던 감정의 형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온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가 막 싹틔우기 시작한 작은 희망 위로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택에서의 아슬아슬한 평화는 세연이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은 기존의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경쟁사인 한성바이오였다. 만약 SJ 코퍼레이션이 이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성바이오의 주력 상품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 자명했다. 한영수 회장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세연이라는 연구원이 단순히 강태민의 숨겨진 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 제국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임을 깨달았다. 그는 딸 한미래를 불러들였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강태민이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야 해. 그에게 경고를 보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한미래는 아버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저택 안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막내 은우가 며칠 전부터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유독 심하게 떼를 썼다. 아이는 매일 아침 차에 타기 직전에 울음을 터뜨리며 까만 차가 아야 해요. 타면 안 돼. 라고 외쳤다. 세연은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서연 역시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를 자꾸 쳐다봐라며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아침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다. 세연은 평소처럼 강태민이 배정해준 경호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가는 길이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고
세연은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우는 어쩐 일인지 그날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차가 한적한 외곽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맞은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 왔다. 경적을 울릴 새도 없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운전석의 경호원이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세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들 위를 덮쳤다. 그녀의 눈앞으로 트럭의 거대한 앞부분이 슬로우 모션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세연의 품 안에 있던 지훈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 앞 좌석을 밀어냈다. 6살 아이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이었다. 그 순간 차체가 미세하게 뒤틀리며 무게 중심이 바뀌었고 동시에 핸들을 꺾던 경호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차는 아슬아슬하게 트럭과의 정면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충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트럭은 그들의 차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갔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몇 바퀴를 구른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 파편이 튀었다. 세연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느끼며 잠시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였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렸다. 명백한 뺑소니였다. 사고 소식은 즉시 강태민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진행 중이던 모든 회의를 중단시키고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고 운전사는 중상을 입었지만 세연과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었다. 그는 병실로 들어섰다. 세연은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품에 매달려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민은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위험을 감지했더라면, 그가 그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세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의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공포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태민은 자신의 보안팀으로부터 사고 현장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덤프트럭의 움직임은 명백히 의도적이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고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사라진 트럭은 곧 도난 차량으로 신고되었다. 모든 증거가 배우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었다. 한성 바이오 짓이겠지. 태민은 이를 갈며 말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적들은 선을 넘었다.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을 넘어 그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최진혁 비서에게 지시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동원해 한영수와
한성 바이오의 숨통을 끊어 놓을 모든 것을 찾아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마. 그날 밤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연은 충격으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오늘 아이들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잠든 아이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세연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 앞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어. 태민이 나지막이 셔츠. 당신과 우리 아이들 모두.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절박함을 보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자동차 사고 이후 강태민의 저택은 그야말로 철옹성이 되었다. 경호 인력은 3배로 증강되었고 집 주변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가 겹겹이 설치되었다. 강태민은 한성 바이오를 향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그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망이 동원되어 한영수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임상시험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들어갔다. 세연 역시 연구에 더욱 매진하며 신약 개발에 속도를 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협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더 이상 사소한 양육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에서 함께 사건의 전말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도 굳건한 신뢰와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강태민의 공격적인 반격에 한영수 회장은 당황했다. 경고를 하려던 것이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수를 고민했지만 그의 딸 한미래는 참을성이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신중한 방식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강태민이 더욱 철저하게 방어벽을 쌓기 전에 더 과감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 몰래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심했다. 한미래는 거액을 들여 해외에서 악명 높은 용병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평범한 폭력배가 아닌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강태민의 아이들 중 하나를 납치해 그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용병팀에게 저택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분석 자료를 넘겨주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강태민의 보안에도 아주 사소한 허점은 존재했다. 그녀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작전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시작되었다. 궂은 날씨는 그들의 침투를 위한 완벽한 엄폐물이었다. 용병들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다. 그들은 저택의 통신망을 교란시켜 외부와의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아이들이 머무는 별채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것이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은 아이들이었다. 잠을 자던 하윤이 갑자기 눈을 떴다. 아이는 집안의 네트워크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접속하려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의 몸에 벌레가 기어 들어오는 듯한 감각이었다. 동시에 서연은 악몽이라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낑낑거렸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의 차갑고 폭력적인 감정의 파동을 느끼고 있었다. 은우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와, 창문으로 들어와. 민주는 동생들의 이상한 반응에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비상한 머리로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실제 위험 상황이었다. 모두 일어나, 빨리. 민준의 외침에 아이들은 모두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 별채의 전원이 나가며 비상등이 켜졌다. 용병들이 마침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이었다. 아이들의 방 밖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아, 문을 잠가. 모든 문을.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윤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발산되더니 별채의 모든 전자 잠금 장치가 동시에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복도에 있던 용병들은 갑자기 잠겨버린 문에 당황했다. 그들은 마스터키를 무력화시킨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젠장, 시스템 오류인가? 문을 부숴. 리더의 외침에 용병 하나가 아이들의 방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훈아, 막아. 민준의 지시에 지훈은 방에서 가장 큰 옷장을 향해 달려갔다. 아이는 자신의 몸보다 몇 배는 더 큰 원목 옷장을 번쩍 들어 올려 방문 앞을 가로막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옷장이 문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밖에서 문을 부수려던 용병은 엄청난 충격에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문이 안에서 무언가로 막혔다는 사실보다 방금 전 아이의 방에서 들린 엄청난 괴력의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 아저씨들 마음이 너무 아파. 화가 나고 무서워.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포와 혼란의 감정을 증폭시켜 문 밖의 용병들에게 투사했다. 그러자 용병들은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방향감각 상실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하윤은 그 틈을 타 집안의 모든 조명을 미친 듯이 깜빡이게 하고 화재 경보기를 울려 본체에 있는 경호원들에게 위험을 알렸다. 요란한 경보 소리에 강태민과 세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은 비상벨이 아이들이 있는 별채에서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들.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과 함께 별채로 달려갔다. 그들이 별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복도에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거나 깜빡이는 조명 아래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방문은 거대한 옷장으로 막혀 있었다. 태민이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잠시 후 옷장이 안에서 드르륵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나고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5 아이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울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빛은 자신들의 힘으로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태민과 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이해되었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안 시스템, 복도에 쓰러진 침입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믿을 수 없는 모습까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이들의 능력이 단순한 재능이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직면했다. 경이로움과 동시에 온몸을 관통하는 서늘한 두려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 그들의 아이들은 축복이자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태미는 아이들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이 작은 영웅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이제 악마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저택에 침입했던 용병들은 강태민의 손에 넘겨졌다. 그의 서늘한 분노 앞에서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배우가 한성 바이오의 한미래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태민의 눈빛은 사리로 번뜩였다. 그는 용병들을 조용히 처리하고 한미래와 한영수 부녀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는 오직 공격뿐이었다. 그날 밤 강태민과 이세연은 아이들을 거실에 모았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비밀을 숨기거나 그들을 연약한 존재로만 대할 수 없었다. 세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얘들아, 어젯밤에 너희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엄마 아빠는 잘 봤어.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단다. 아이들은 조용히 엄마의 말을 경청했다. 이미 자신들의 다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태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 아빠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부탁이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6살짜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첫째 민준이 대표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기꺼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작전팀이 결성되었다. 저택의 거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전략회의실로 변모했다. 거대한 스크린과 슈퍼컴퓨터 옆에 아이들의 장난감이 놓여 있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작전의 총지휘는 강태민이 맡았다. 그의 목표는 한성 바이오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영수 회장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한영수는 수십 년간 수많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려왔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해. 하지만 모든 자료는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있고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있지. 그때 민준이 태블릿 PC를 들고 태민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빠, 한성 바이오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랑 자회사 목록을 보여주세요. 태민은 반신반의하며 아이에게 데이터를 넘겼다. 민준의 눈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속도로 화면의 숫자들을 훑어내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아이는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상한 패턴과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이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핵심이에요. 자금은 여기서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민준이 자금의 흐름을 찾아내자 다음은 하윤의 차례였다. 태민은 하윤을 슈퍼컴퓨터 앞에 앉혔다. 하윤아, 민준이 형이 찾아낸 이 회사 서버에 들어가서 계좌 거래 내역을 찾아줄 수 있겠니? 세계 최고 수준의 방화벽으로 막혀 있을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 위에 작은 손을 올렸다. 아이는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과 대화를 시작했다. 데이터의 흐름을 느끼고 방화벽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들어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부 증언이 필요했다. 태미는 한성바이오의 주요 임원들의 프로필과 최근 이사회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서연아, 이 사람들 중에 혹시 마음이 불편해 보이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니? 서연은 화면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한 중년 남성의 얼굴에서 멈췄다. 저 아저씨,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나쁜 일을 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서연이 지목한 인물은 한성바이오의 재무 담당 이사였다. 그는 한영수 회장의 압박에 못 이겨 비자금 조성을 도왔지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한영수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강태민의 반격을 예상하고 역으로 함정을 파놓을 가능성이 높았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은우가 입을 열었다. 아빠, 내일 최 아저씨 은행에 가면 안 돼요. 은행에서 빨간 불이 번쩍번쩍해요. 사람들이 막 도망쳐요. 아이의 뜬금없는 말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태미는 즉시 최 비서에게 내일 스위스 은행 측과 접촉하려던 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그 은행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만약 최 비서가 그곳에 갔더라면 한영수가 심어놓은 덫에 걸렸을 것이 분명했다. 지후는 동생들이 각자의 능력에 집중하는 동안 든든하게 그들의 곁을 지켰다. 아이는 마치 수호천사처럼 동생들의 주변을 맴돌며 외부의 모든 위협에 대비했다. 아이들의 완벽한 협력 아래 작전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영수 회장의 모든 비리를 담은 완벽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돈 세탁, 뇌물 공여, 주가 조작, 임상시험 결과, 은폐까지 그의 범죄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장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미는 스크린에 떠 있는 증거 자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전의 장소를 선포했다. 모레 열리는 SJ 코퍼레이션의 정기 주주총회. 한영수는 그날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주주와 언론이 보는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다. 세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이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가슴 아팠다. 태미는 그런 그녀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처음으로 7명의 가족이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되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었다. 최후의 결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SJ 코퍼레이션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업계의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한성바이오의 한영수 회장과 한미래는 승리를 예감한 듯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반면 홀로 입장하는 강태민의 얼굴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의 이례적인 침착함은 오히려 장내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시각 저택의 거실에 모인 세연과 아이들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주주총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아빠를 응원했다. 세연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스크린 속 남자를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낯선 하룻밤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남자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며 지금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러 나간 전사였다. 예상대로 주주총회는
한영수 회장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강태민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최근의 주가 하락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강태민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고 자신이 SJ 코퍼레이션을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연설했다. 그의 선동의 장래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 주주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모든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강태민이 마침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에 대한 변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가장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한성 바이오의 로고와 함께 수많은 해외 유령 회사의 이름,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이 끝없이 펼쳐졌다. 민준이 찾아낸 자금 흐름과 하윤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지목했던 재무 담당 이사의 영상통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이사는 눈물로 한영수 회장의 지시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뢰하려 했던 한성바이오의 민낯입니다. 태민의 선언에 연 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한미래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남은 패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이세연을 인질로 삼아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수의 정예 용병만을 이끌고 다시 한번 저택을 향해 돌진했다.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훨씬 더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저택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한미래의 차량이 저택 근처에 나타나자마자 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쁜 아줌마가 또 와. 빨간 자동차를 타고. 아이의 예언과 동시에 관제실에 경보가 울렸다. 민주는 즉시 헤드셋을 끼고 저택의 보안팀장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A구역의 방어벽을 해제하고 안으로 유인하세요. B구역에서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6살 아이가 내리는 지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했다. 한미래와 용병들은 예상보다 쉽게 저택의 1차 방어선을 뚫자 의기양양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하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다. 그들이 정해진 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출입문이 폐쇄되고 사방에서 강력한 수압의 스프링클러가 터져 나왔다. 동시에 서연은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해 한미래에게 극심한 공포와 혼란의 감정을 쏘아 보냈다. 한미래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대부분의 용병들이 보안팀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한미래는 독사 같은 집요함으로 포위망을 뚫고 본체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이세연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저 여자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세연과 마주쳤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단검이 들려 있었다.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어. 한미래가 세연에게 달려드는 순간 세연은 침착하게 소리쳤다. 하윤아, 코드 제로. 그 말은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하윤의 조작에 따라 거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고 동시에 천장에서 방범용 연막이 뿜어져 나왔다. 시야가 차단된 한미래는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타 세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싸우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혼란 속에서 한미래가 연막을 헤치고 나왔을 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작은 아이 지훈이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지훈은 분노에 차 소리치며 옆에 있던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을 두 손으로 밀어버렸다. 수백 킬로그램은 좋게 나갈 테이블이 굉음을 내며 한미래의 발 앞에 나뒹굴었다. 한미래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나타난 보안팀이 그녀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같은 시각 주주총 회장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한영수 회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범죄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은 무너지는 한영수를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최 비서가 다급하게 보여주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저택에 또다시 침입이 있었다는 보고였다. 그는 기업의 승리고 뭐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태민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모든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한미래는 넋이 나간 채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고 세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도 그녀도 다치지 않았다. 태민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안도감과 미안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연 역시 그의 등을 말없이 감싸 안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의심이나 불안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한성 바이오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한영수 회장과 딸 한미래는 수십 가지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강태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의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섰고 그의 리더십은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졌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저택에는 마침내 고요하고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다. 사건의 뒷수습은 강태민의 지휘 아래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저택에 침입했던 용병들과 그들의 배후에 대한 정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로 분류되어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의 능력에 대한 비밀은 그렇게 다시 한번 깊은 금고 속에 봉인되었다. 강태민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했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그들의 안전한 울타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위기 속에서 싹텄던 세연과 태민의 감정은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투명해졌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두 사람은 정원이 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세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미안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처음 당신을 찾아갔을 때 모진 말들로 상처를 줬던 거.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내 방식대로만 통제하려고 했던 것도. 난 평생 내 감정을 믿지 않고 살아왔어.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어. 당신들이 내 세상을 바꿔놓았어. 그는 세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랑해, 세연아.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그의 고백에 세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강태민은 더 이상 서툰 아빠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 각자의 세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민준과 우주의 생성 원리에 대해 토론했고 하윤과 함께
작은 로봇을 조립했다. 그는 지훈과 정원에서 공을 차며 아이의 엄청난 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서연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은우가 불쑥 던지는 예언들을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정보처럼 귀담아 들었다. 아이들 역시 아빠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다. 더 이상 그를 어렵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강태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슈퍼맨이었다. 저택은 이제 차가운 요새가 아닌 일곱 식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능력을 존중하며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연이 태민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우리 아이들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능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녀의 눈은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생명공학자로서의 꿈과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태미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SJ 코퍼레이션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넘어 그들이 세상에 받은 축복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주는 방법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미래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택의 넓은 잔디밭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세연과 태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 대신 오직 5 아이들만을 증인으로 세우고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하윤이 조종하는 작은 드론이 꽃가루를 뿌렸고 지훈은 아빠를 번쩍 안아 올리며 기쁨을 표현했다. 민주는 두 사람을 위해 직접 작곡한 피아노 곡을 연주했고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감정의 파동 속에서 활짝 웃었다. 막내 은우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곧 동생이 생길 거예요. 아주 예쁜 여자 아기예요. 아이의 말에 세연과 태미는 놀라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이내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가족에게 또 다른 축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고였다. 태미는 세연을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6명의 아이들, 그리고 곧 태어날 새로운 생명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 위로 7 식구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과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위협,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특별한 가족의 이름으로